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인간과 생명 제5주차 3교시 여러분 책 한번 펴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마감 끝나는 부분 밑에서 10줄 보면, 자,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인과론적인 방법, 그것을 의학에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과학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윤리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어떤 의료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과학적인 방법만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과학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모든 결과물들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인간 자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그렇게 처리하고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의학은 자연과학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이 자연과학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여기 89페이지 밑에 인체 실험. 인간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인격체인가?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과연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어디까지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되는가? 자, 여기 넷째 줄 밑에서 봅시다. 의학도 과학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실험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연과학의 기능은 뭐냐면 관찰과 실험이에요.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죠. 그런데 의학 속에도 자연과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이 움직이는 부분보다 과학기술이 움직이는 부분이 더 커졌어요. 자연과학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듯이 그럼 의학도 관찰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텐데 그러면 과연 인간도 그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그래서 의학자는 연구에 몰두하면 할수록 인체 실험을 해보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자, 이제 인체 실험의 문제가 의학의 안에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첫 번째, 인체 실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죠. 여기 90페이지 치료적 실험. 또 하나는 비치료적 실험. 자, 치료적 실험은 여기 90페이지 6째 줄, 5째 줄. 실험의학 소설, 베르나르가 쓴 실험의학 소설의 내용이죠. 비록 그 결과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유익할지라도,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할지라도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실험은 결코 인간에게 실행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언제나 환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견지에 서서 실험하거나 혹은 수술하면서 동시에 이를 과학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베르나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치료적인 실험을 염두에 두는 거죠. 인간을 과학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생명과학이 의학에 적용되면서 인체에 대한 실험을 허용해야 된다. 어떻게 허용하냐 하면 치료적인 실험이에요. 여기 보면 사례가 나오죠. 말하자면 이것은 의학에서 말하면 임상과 같은 거예요. 임상 실험.
임상실험처럼 인간은 결코 과학기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의학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이 될 때는 예외로 한다.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에이즈 환자를 위한 결정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몸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서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면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들어오든지 그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합병증으로. 에이즈 자체 때문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환자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죽을 테니 에이즈 환자인데 내가 그 실험을 나한테 해주세요. 자기한테 실험해보라는 거죠. 이게 임상실험이에요. 담당 의사와 협의 후에는 효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좀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 약을.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과학기술의 인체에 대한 적용을 허용해 보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치료적인 실험이에요. 인체 실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치료와 관계없는 실험이 있어요. 거의 이런 경우는 실험이 되지 않죠. 환자가 이제 치료와 관계없으니까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험이 그렇게 진행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환자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실험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여기 보면 91페이지 첫째 줄. 치료와 관계없는 실험은 예컨대 아주 건강한 사람에 대한 실험은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말하자면 몸이 아파서 내가 이거 도저히 치료가 안 될 것 같으니 나에게 실험해 주세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을 허용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건강해서 실험할 필요도 없고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르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의료체제 안에서는 용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임상실험이에요. 신약의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동의해서 실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은 인간에게 시험을 해보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는 비임상시험을 신중하게 실시한다는 거죠. 뭐 동물을 향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동물 시험이 완성되면 검증이 되면 그때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임상시험을 시행한다는 것을 많이들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법적으로는 지금 허용할 수 있을지라도 윤리적으로는 허용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생명과학의 적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적용이 돼야지.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단지 건강한 사람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그런 과학기술을 인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동물 시험이 나오죠. 동물 시험 93페이지. 인체 시험에 대해서는 치료적 시험, 비치료적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물 실험이 있죠. 동물 실험. 물론 동물들도 권리가 있어요. 동물들도 생명체예요. 왜냐하면 테일러라고 하는 그 생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고통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존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도 고통을 느끼지만 동물들도 자기가 아프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아프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명만 존중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인간과 생명인데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 실험도 우리가 무차별하게 실험해서는 안 되고 동물 실험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규정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93페이지, 94페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하면, 자, 인간, 동물. 인간도 권리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동물에게 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가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어요. 요즘에 함부로 동물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애완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도 존중돼야 되지만 동물의 권리도 존중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을 생명체에 적용할 때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지만 동물에게 적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도 권리가 있고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동물은 자신이 권리를 가진 것조차 모르죠. 그럼 누가 해결을 하느냐? 인간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인간의 권리를 먼저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에 우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가 부딪힌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만 동물의 권리와 동물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제약회사에 가보면 동물 위정비가 있어요. 이 동물 위정비가 뭐냐면 인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인간에 대한 임상시험의 전 단계로서 동물시험을 한다고 그러죠. 이건 결국은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약회사 가보면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동물 위정비가 있어요.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 동물인 원숭이, 뭐 토끼, 생쥐, 뭐 여러 동물들이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은 동물 자체로 볼 때는 동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지만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부딪힐 때 결국은 인간 대신에 동물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94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여러분 책의 94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체 실험의 전 단계로서 그 인간을 먼저 시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인체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인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실험의 전 단계로서 또는 인간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물 실험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물 실험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선과 선, 선과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A, B. A를 선택해도 좋고 B를 선택해도 좋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과 악 사이에서는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그런데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악과 악이에요. 이건 최악, 이건 차악.
두 가지 부정적인 가치 사이에서 조금 덜 부정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선택은 될 수 없어요. 어떤 선택이죠? 불가피한 선택. 동물 실험은 불가피한 선택이지 최선의 방법,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치 판단인데 이게 가치 충돌이에요.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충돌하는 건데 위에서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가치 충돌이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계적 가치 충돌. 나쁜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우리는 덜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그 동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피터 싱어도 여기 자 94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동물에 대해서는 제8장에서 다룰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 싱어처럼 동물에게서도 인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 인격은 사람의 격인데 동격인가 보죠. 지능이나 의식작용이 보이지 않는 중증 장애아보다도 그러한 작용이 가능한 동물 쪽을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싱어에게는 우리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싱어는 동물 보호론자이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자고 하는데 이건 조금 요즘에 펫 문화 속에서 아마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무슨 아마 이거 강의 듣는 학생들도 집에서 강아지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아빠 왔다, 강아지한테 엄마 왔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강아지와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개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만큼 인간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그 강아지들을 대우하지만 여기서는 이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책의 저자는 동물의 생명에도 응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실험에 대한 역사적인 아주 슬픈 사건이 있는데 95페이지 3번 헬싱키 선언.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조금 제가 이게 책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치스의 인체 실험으로부터 헬싱키 선언. 그 인체 실험에 대한 그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된 것이 그 2차 대전 때 나치의 실험이에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보시면 아마 그 사진 같은 거 전시해 놨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그런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다 보존시켜 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있으면 11월 첫째 주인가 셋째 주 수요일인가가 부스 운트 베트탁이라고 해서 뭐냐면 국경일이에요. 휴일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독일의 전 국민들이 과거를 참회하는 날을 국경일로 만들어 놨어요. 나치를 회상하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나치 시대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지 말자. 그래서 나치의 그 인체 실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헬싱키 선언을 만든 거예요, 여기. 자, 과학적 의학의 윤리 문제가 19세기 이후에 발생했다고 해도 오늘날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2차 대전의 종교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학적 의학에 과학이 도입된 것은 나치의 의학이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뭐 미국이다 얘기도 하지만 독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생체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저자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얘기는 싹 빼놨어요. 일본이 독일 못지않게 생체 실험을 많이 했고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특히 저쪽 하얼빈 근처에 가면 731 부대, 22부대라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건 뭐 나치 실험을 능가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일본의 교토에 가서 그 도지사 대학교 갔는데 윤동주 시인의 그 시비가 있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생체 실험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당했냐면 바닷물을 혈관 속에 주입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버티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일본에서 더 인체 실험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일본 거는 싹 빼놨어요. 이게 참 제가 이 책을 선택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이건데 너무 일본인의 관점에서 책을 쓴 거예요. 나치와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가 일본이고 같이 생체 실험을 교환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의 생체 실험은 빠져 있어요. 자, 나치 시대의 의학에 있어서 거론되는 윤리상의 문제점들로는 우생학, 안락사, 대량학살에 대한 의학적 관여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인간 자체를 실험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의료 실험을 한 거죠, 과학적으로. 나치스는 우생학적 입장에서 열등한 사람들을 거세하거나 그러니까 장애자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든지 더 이상 종족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견혼을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장애자나 노인의 안락사도 자행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우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서 그 자신들의 민족성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사용했어요. 지금도 그 독일 국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2절이 도이체 위버 알레 독일인들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치의 신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체 실험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람도 잠깐 여기 일본 사람이지만 양심적으로 써놨네요. 쭉 내려오면 이러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윤리적 과제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잠깐 써놨어요. 일본에서도 군국주의 하에 구만주 731 부대 등에서 이런 종류의 비윤리적 인체 실험이 자행됐다. 거기서 이제 그 인간을 마루타라고 그랬는데 마루타, 실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무 토막. 그 무차별하게 동물에게 하는 실험을 인간에게 했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사람을 갖다가 다 옷을 벗겨서 한 줄로 이렇게 폭에서 붙여서 쭉 세워놓고서 앞에서 새로 만든 총의 성능을 시험하는 거예요. 몇 명을 관통할 수 있는지. 이건 실험이 아니죠. 인체 실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학살 행위예요. 이런 것들을 만주의 731 부대에서 자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본과 또 나치의 의학 문제에 곧바로 연결돼서 성립한 문서가 뉘른베르그 강령 1947년 군사재판과 함께 만들어진 거죠. 뉘른베르그 강령. 또 이것의 결과로서 1964년 헬싱키 선언이 완성됐는데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인체 실험과 관련해서 헬싱키 선언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96페이지 헬싱키 선언의 내용과 성격. 자, 1번은 뭐냐? 첫 번째, 의학 연구 의의에 대한 확인. 자, 거기 전문에 보면 의학의 진보는 최종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일부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의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을 해부한다든지 시신을 해부하는 그런 실습조차도 하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의학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필연성을 제기하면서 인간을 실험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 연구의 의의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의학적 진보는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보다 나은 의료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헬싱키 선언의 1번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의학의 진보가 필요하고 보다 나은 의료를 실현하는데 인간의 실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 헬싱키 선언의 내용이 뭐냐? 피험자의 보호.
실험을 받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죠. 요 피험자의 보호의 내용부터는 우리가 제 6주차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